10년짜리 주기 하나 흐르고 그 밑에 20년, 25년짜리 주기가 흐르죠. 네. 그래서 보통은 엇갈려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주기가 달라도 어떨 때는 비슷하게 맞죠. 한 번은 맞을 때가 있죠. 그게 이번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바닥이 언제냐는 누구나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닥에 도달했다라는 신호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쭉 내리잖아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이제 더 이상 안 내리겠다 하면 그게 바닥이에요. 이 촬영일 기준으로 사실 지금 11월 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24년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 그렇죠. 같고. 2024년 대비하는 게 굉장히 그래가지고 중요하죠. 또 미래학자 박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오늘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가장 가까운 옆 나라 이제 뭐 중국인데 네네. 중국이 사실 뭐 지금 부채가 엄청 많고 네네. 뭐 좀 되게 위기가 온다 막 이런 네네. 얘기들 정말 많거든요. 좀 정확한 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네, 부채가 뭐 지방 정부 부채가 뭐 1경으로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네. 또 뭐 중국 정부 부채도 뭐 GDP 꽤 높은 수준 올라가고 뭐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을 이제 볼 때는 조금 그 잘 구별해서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정부 지방 정부 부채도 많고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곧 금방이라도 뭐 중국이 뭐 우리나라처럼 외환 위기나 혹은 뭐 금융 위기로 뭐 이렇게 갈 것 같다. 뭐 혹은 이제 부동산 뭐 대폭락이 뭐 이루어질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만약 중국 경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처럼 혹은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그런 데에서 만약에 현재의 규모였으면 당연히 금융위기 혹은 외환위기를 가는 게 정상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중국 부채 규모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네. 터지는 게 맞는 규모긴 그렇죠. 하다. 근데 이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네.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물론 내부에서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공산주의 체제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조금 이해를 한다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의 군사 정부 시절에 관치금융을 하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강력한 힘을 권력을 가지고 네.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고 금융권부터 시작해서 산업을 전부 다 좌지우지하고 심지어는 어떤 기업이 파산을 하면 정부가 알아서 누구 떼어주고 누구 떼어주고 혹은 뭐 살릴 기업은 살리고 혹은 마음에 안 들면 멀쩡한 기업도 유동성을 차단함으로써 그렇죠. 해체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정확한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 하에서 현재 한국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혹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예측이 틀린 것이 아니라 딜레이가 걸린다. 중국 정부가 공산당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군사 독재 시절처럼 관치금융을 쫙 하면서 끌고 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래도 경제 신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부분들이 누적이 돼서 네. 결국은 나중에 터지죠. 오히려 어쩌면 더 크게 터질 수 있는 네.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이런 위기가 일어나지 않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정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틀린 거고요. 뭐 굳이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딜레이가 걸리고 있다. 네, 딜레이라는 딜레이가. 거는 늦출뿐이지 결국엔 터진다는 얘기로. 그렇죠.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부동산을 좀 예를 들어보죠. 곧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의 사례들인데 내가 출마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면 현직 의원이 네. 재선을 못 합니다. 그렇죠?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 정치권에서 부동산을 뭐 연착륙을 시키거나 혹은 큰 데미지가 없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쓸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어려우면 유동성을 좀 공급해 준다든지 네. 대출의 어떤 규제를 좀 낮춘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거는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정책이 시장에 먹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자체가 개인에게 벌 때는 자산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뭐 주식을 오늘 좀 안 좋다. 그러면 뭐 아침장에 확 팔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매매의 어떤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네. 그런 정책이 먹힐 수가 있어요. 좀 더 기다려보자 뭐 네. 이런 거. 왜냐하면 그리고 또 부동산을 마지막에 시장에 던지는 것은 내 가계 전체 소비에서 가장 최후에 보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정부가 정책을 좀 우호적으로 쓰면 네. 위기를 뒤로 미룰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체계에서도. 네. 그런데 공산주의 체계는 어떻게 있습니까? 다 할 수가 네, 있죠.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영원하지는 못하다. 예.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뭐 부동산 뭐 개발 그런 디벨로퍼 하는 그런 회사들을 뭐 일부 뭐 파산도 시키고 하고 네네.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나름의 교통 정리를 좀 하면서 그렇죠. 좀 나름의 교통 정리를 하는 거죠. 딜레이를 하고 있지만 이게 본질 해결은 아니다. 그렇죠. 본질적인 해결은 아니죠. 원래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시장에다 맡겨서 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중국 뭐 지방 정부도 이렇게 있고 부채가 이렇게 크고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부실이 크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시장 경제에서 돌아가다 보면 어떤 부실도 일어나고 네.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시장 경제에서 불황기가 오면 자연적으로 그런 회사들은 좀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좀비 기업도 좀 정리가 되고 부실 채권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 불황기를 넘어가면서 추가로 돈을 유동성을 공급할 때 좀 더 건강한 기업의 돈의 흐름이 더 좋게 되죠. 그게 시장에 맡겨서 잘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같은 데는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그런 비중들이 더 커지게 되겠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시장에다 맡기지 않고 시장에다 맡기면은 조금 급격하게 붕괴가 되지만 회복은 좀 빠를 수가 있죠. 정리도 빨리 되고. 그런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도 일부 좀비 기업 살아있는 좀비 기업도 거기도 들어가고 우량 기업 들어가니까 어쩌든지 유동성의 공급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중국 정부 나름대로도 일부를 서서히 자기들이 알아서 조정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게 너무 느리다라는 거죠. 중국 정부가 2014년, 15년부터 돈을 풀기를 시작했어요. 네. 미국이 긴축을 2번 했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긴축을 2번 했어요. 하나는 코로나19 직전에 네. 이제 기준금리를 한번 올리면서 했었죠. 긴축을 한 번 네. 했었죠.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요 근래 이제 긴축을 계속했죠. 네. 이 2번의 긴축에 중국은 전혀 긴축을 하지 않았어요. 그 중앙은행이 대차제도표를 늘리는 것도 계속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계속 늘려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도 계속 내렸고요. 그 다음에 지준율도 계속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그때부터 급속하게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서 5%대를 계속 겨우 유지했죠. 그러니까 5%가 우리로 보면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중국의 경제 체제로 보면 이례적인 거고 안 좋은 상황이죠. 긴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경제 성장률은 5%.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침체. 네. 실제로 보면 뭐 시멘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산업에서 굉장히 부동산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을 멈췄거든요. 증가세를 못 주고. 네. 그다음에 기업 이익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실을 시장에서 많이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조금씩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그게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도 유동성이 시장에 원활하게 못 가고 있다. 즉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서 유동성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정부가 중국 정부가 남들도 긴축하고 있는 동안에 왜 그렇게 굳이 막 풀어가면서 사실 뭐 모르진 않았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 어떤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뭐 그런 거. 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중국은 매년 대학생들이 1,000만 넘게 졸업생이 나오잖아요. 나와요. 네. 그러면 일자리 문제에서 제가 이제 국가의 어떤 역사들을 혁명사나 이런 걸 좀 우리들이 이제 좀 되짚어 보면 정부가 뒤집히거나 혹은 새로운 왕조 체제가 오거나 혹은 역사에 남는 위대한 혁명들이 일어날 때 결정적인 세대가 이 젊은 세대들이에요. 네. 네. 그 세대들이 이 혁명, 그러니까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거 뒤집어야 되겠다. 이러면 진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부는 바뀌는 거고.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게 왜 안 일어나냐면 요 근래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권 바꿔야 되겠다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가 막 체제가 전복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과거에 그러지 않았을 때는 체제가 전복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더 결정적으로 이제 청소년까지 들어가면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민주주의로 넘어갔을 때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나라를 바꿔야겠다고 길거리에 나오면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이 예를 들면은 이제 다치거나 사상자가 일어나면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렇죠. 다 동참하죠. 네.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독재 국가든지 가장 무서워하는 그룹이 이 청년 그룹이에요. 청년 대학생. 청년들의 불만을 조금 낮추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만 민주주의 체제도 그렇지만 청년들의 가장 큰 불만은 뭐겠어요? 일자리 문제잖아요. 그런데 1,000만씩 막 나오는데 그 일자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1% 올 때마다 일자리가 올라가고 1% 내릴 때마다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의 실업률이 10%를 넘었다라는 거죠.
세대별 실업률을 보면 보통 젊은 층일수록 실업률이 더 높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사실 전체 실업률보다 총 실업률보다 청년 실업률이 두세 배가 높거든요.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도 역시 청년 실업률이 그때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네. 대학생 졸업생들이. 네. 그런데 이 10%라는 이 실업률은 보통 미국이 이전에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어나지 않고 채권 시장의 붕괴라든지 경제 불황으로 왔던 실업률보다 2배 이상이 높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기존의 경제 충격이 왔을 때보다 훨씬 2배, 3배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네. 청년 실업률도 또 역시 높겠죠. 엄청 높겠죠. 네. 만약에 중국의 부동산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수의 청년 실업률이 네. 높아지겠죠. 네. 이미 지금 중국은 청년 실업률을 올해 5, 6월에 20%가 넘게 마지막 발표한 이후에 발표를 안 했어요. 실제로 중국의 청년들의 실업률은 체감 실업률은 50% 가까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런 상황 지금 5%를 유지하고 돈을 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만약에 부동산 여기서 더 크래시가 나가지고 뭐 금융위기를 가고 경제 충격이 크게 왔다라고 하면 뭐 중국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올리듯이 긴축하고 우리나라 하듯이 뭐 지준율 올리고 막 네. 이러면 똑같이 그렇게 가겠죠.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체제 전복이 일어나는 거죠. 가장 무서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 내에 외국 자본이 지금 뭐 달러도 많이 탈출하고 또 중국 내부에서 그런 통제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다 그 동남아나 이런 데로 다 탈출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그걸 감수하고라도 지금 부동산 시장을 맞고 더 급격한 충격을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치 체제를 내가 이제 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해도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가 안 도는 거죠. 몸에 피가 안 그렇죠. 도고 막 썩어가는 네. 상황이라면 중국 정부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무언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제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급격하게 충격을 받아서 일거에 많은 부실을 한 번에 터는 거. 네. 체감은 굉장히 크고 실업률도 높아지지만 미국처럼 막 10%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빠른 반등을 해서 2, 3년 안에 반등을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죠. 몸을 그렇죠. 수술해 버리는 거.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서서히 그만큼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하드 크래시를 하면 2, 3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거를 네. 이걸 소프트 랜딩을 하면 이게 몇 배가 걸리는 거죠. 네, 뭐한 10년 그렇죠. 잡고 막 천천히.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돈이 돌아가는 것은 아무리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관측을 해도 시장 자체의 유동성일 때 돈의 효율성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부가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필수죠. 네. 예, 안 되는 만큼 느리니까. 그러면 그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니까 결국은 장기적인 저성장.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렇게도 볼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5%를 한다는 게 전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렇지, 이 상황에서도 안 터지면서도 하는 것 자체가 예, 대단한 근데 거다. 이제 그거는 사실 뭐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중앙 정부가 네. 적자 제재를 계속 늘려가지고 시장에 돈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5% 하는 것에 제가 보기엔 한 절반 정도, 2.5% 혹은 많을 때는 한 3% 포인트는 중국 정부가 그냥. 돈 밀어 넣는 겁니다. 근데 네. 이게 뭐 상황이 좋고 뭐 경제가 좀 여력이 있으면은 뭐 꾸준히 해서 진짜 뭐 문제 안 터지고 끝까지 한번 내가 밀어주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 중국 정부가 뭐 이렇게 상황이 뭐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의 어떤 경제 그렇죠. 상황이 이제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중국 정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5, 6%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적응이 됐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한 5% 쭉 가겠다.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원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주의 총 규모가 자본의 총 규모가 커지면 액면가가 커지면 성장률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예를 들면 성장률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15% 20% 갈 때 있었거든요. 네. 네, 중국만 막 15% 20%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럴 갈 때가 있고 미국도 그럴 때가 있었고 네. 모두 다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적은 기본이 적으면 조금만 해도 막 10% 20% 되죠. 네. 그러면 이게 점점 커지면 계속 10% 20%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등치가 커지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전체 규모가 커지면 비율은 떨어지게 돼 있죠. 성장률은. 네. 그런데 그 떨어지는 게 그냥 막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경제 규모 성장 속도, 규모의 성장 속도에 맞게 비례해서 천천히 떨어져야 돼. 차근차근. 네. 질서 있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에서 15% 떨어지고 뭐 10%에서 8% 떨어지고 8%에서 6%대 떨어지고 이게 계단형으로 차근차근 질서 있게 떨어져야 돼요. 질서 있게 떨어진다는 것은 떨어지는 규모가 떨어지는 기간이 10년, 15년 주기로 이렇게 단위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 말을 네. 거꾸로 하면 10%에서 8% 떨어지면 8%를 대략 한 10년, 15년은 유지하고 그리고 다시 네. 6% 떨어지면 여기서 다시 한 10년, 15년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랬죠. 그런데 중국은 뭐냐면 10% 갔다가 곧장 급강하를 했어요. 5%까지.
그러니까 사회가 대응을 못 하는군요. 그렇죠. 이것을 왜 그렇게 떨어지냐면 그때마다 부실을 처리하면서 떨어지니까 남은 기업들의 성장률이 계속 유지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으니까 한 번에 크래시가 다 크래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중국의 기업들이 상당수가 관치금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민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라 이게 민간 기업이지만 결국은 그 안에 중국의 당서기들이 다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경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그 방만하고 효율성이 좋지 않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경영의 효율성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자본이 투여됐을 때 자본의 효율성도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급격하게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10%에서 5%쫙 급전직하했어요. 순식간에. 네. 네, 남들은 한 30년 걸려서 떨어질 거를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한 4, 5년 안에 확 떨어진 거죠. 그러면 뭐 감당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자꾸 중국 경제는 다르다, 뭐 새로운 대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다.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대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지금 최적으로 정부가 내보내면서 돈을 내품으면서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으면 민심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오늘도 그렇더라고요. 일부 또 부동산 기업들은 돈줄을 또 대주고 네.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걸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5%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중국 정부의 현재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국 정부가 이 목표를 달성을 하면 네. 뭐 할 어느 수는 정도 있죠. 어느 정도 뭐 민심도 좀 잡아가면서 뭐 할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이게 민심을 잡기보다는 네.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정도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뭐 미국하고 분쟁도 막 하고는 있지만 네네. 결국에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뭐 좀 그렇죠. 뭐 그래야 조금 뭐 어떤 반등이나 민심을 돌릴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기엔 또 약간 좀 정치적으로 좀 미국과의 어떤 뭐 한판 승부를 또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 약간 놓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다른 책에서 그래서 이제 2050 미중 패권 전쟁 제가 신화를 다루면서 차이메리카 어게인을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이 이런 상황이니까 뭐 앞으로도 그 이상을 올려붙이기가 힘들거든요. 뭐 5에서 6%는 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조금 더 띄우게 되면 그럼 이제 한쪽에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 다시 부동산 부실이 더 커지겠죠. 네. 이제 이거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다 확 키울 수도 없어요. 네. 적정하게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이제 하면서 5, 6%대를 막 유지하겠죠. 근데 이제 이걸로는 중국 민심을 시진핑 정부가 돌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꺼낼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해서 패권 전쟁을 끝내는 거죠. 미국이 네.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네. 이걸 제가 이제 차이마리카 어게인이라는 이제 시나리오로 네. 이제 얘기를 이제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들을 좀 쓰게 되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동산에 대한 문제, 경제 또 기업들의 어떤 부실 뭐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데는 경착륙을 못 시켰으니까 그만큼 연착륙으로 오랫동안 가야 된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좀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뭐 완전한 하드 크래시도 없고 뭐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예전처럼 막 그 미국을 능가하는 뭐 그런 어떤 엄청난 힘을 가지고 네. 하는 그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좀 이상하면서 어중간하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가는. 아니 근데 아까 역사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보통은 이렇게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면 대외적인 적을 상정해서 그렇죠. 같이 싸우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전쟁 얘기도 막 나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카드가 뭐냐? 그게 안 되면 네. 그러면 이제 대만 전쟁, 대만을 놓고 전쟁을 해서 통일이라는 경제적 업적을 가지고 인민들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어떤 통일의 문제, 뭐 이런 거, 그런 걸 가지고 정권 연장을 하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혹이 있다. 유혹이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이쪽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럼요. 한판 붙어보자 뭐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내 국뽕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 젊은이들이 그 민족주의가 강하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정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이제 유혹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권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국 같은 시스템에서는 권력이 이꼴 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상당수는 국유기업을 직접 소유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상실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내가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 배지를 놓고 뭐 장관의 자리에 내려오고 이게 아니라 부를 전부 다 잃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놓는 순간 반대파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다시 테이크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뺏는 명분을 가져야 되겠죠. 그 명분이 부패고 그럼 다 숙청하고 다 뺏기고 그러니까 이 심각한 수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텨야 되니까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유혹들에 쉽게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앞으로 미래라는 게 뭐 맞춘다 이런 거 개념이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또 차이메리카에 더 다시 한번 어게인이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뭐 전쟁으로 가든지 이런 네네. 것들의 확률이 지금 예견된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조금 그래도 좀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장기화되고 오래 가는 것이 이제 메인스트림이지만 저는 지금쯤은 왜냐하면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15년 정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 양쪽에서 중간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이득을 얻었느냐,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었느냐.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큰 이득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입장에서도 완전히 자기네들이 무너질 만큼의 큰 데미지는 안 받았다. 이런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겠죠.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중간 평가를 해서 앞으로 10년, 15년 계속 갈 거냐. 갔을 때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출혈을 감수하고도 하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혹은 전문가들은 지난 10년, 15년을 봤을 때는 앞으로 똑같이 10년, 15년을 해도 중국을 완전히 끌어안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중국을 좀 머물러 있게 한 건 우리가 소득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중국과 손을 잡았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들을 미국이 못 얻었잖아요. 어떤 기대 이익들이 사라진 거죠. 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은 아무리 저렇게 제재를 해도 5% 성장만 계속 해도요. 중국의 시장들은 중국의 그 시장 혹은 중산층 시장 굉장히 커지거든요. 인구 중에서 중산층의 인구가 3억을 넘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미국 전체 인구가 맞먹는 중산층의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 나라 시장도 큰데 중국의 중산층 시장이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인데 이것을 계속 미국이 제재를 하면 그 시장에 대한 데미지도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냐면 이번에 시진핑이 미국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기업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 가서 시진핑 만찬에 들어가려고. 네. 그게 중국의 중산층 시장 보고 하는 거예요. 네, 미국의 기업들은 타겟이 중국의 중산층 시장들이에요. 네. 그러면 계속 제재를 하게 되면 그 중산층 시장을 누가 갖겠어요? 중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갖거나 아니면 지금 적당한 수준에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뒤로는 계속해서 뭔가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 이런 데들이 어부지를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중국도 한 30년을 만약에 해가지고 꿀안치도 못한 상황에서 그 좋은 시장을 전부 다 빼앗기고 나중에 큰 이득을 얻지 못하면 미국으로서는 손해죠.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럼 이게 생각보다 확률이 좀 높은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평화의 이제는 그것을 서로 계산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가 이제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네. 금방 몇 가지 조항만 협약을 해주면 미국과 중국은 오늘 당장이라도 차이메리카 어게인을 선언할 수 있어요. 패권 전쟁 종집을 끝내고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 거꾸로 대만 전쟁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좀 더 중국을 압박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4연임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뭔가 명분이 필요할 때 그 경제적인 활로 차이메리카 어게인이라든지 뭐 이런 게 터지지 않으면 결국은 뭔가 또 다른 그런 어떤 유혹에 전쟁이라는 유혹에 손을 댈 수도 있는 거죠. 네. 시진핑이 하지 않아도 시진핑의 주위에 있는 그 권력의 어떤 그룹들이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반도체 뭐 분쟁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한국엔 좀 이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네네네. 그거는 사실인지. 네, 저는 오히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라든지 산업들을 견제하는 게 한국에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 조금 오래 가는 게 사실은 조금 유리해요. 실제로 저는 차이메리카 어게인이 되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오히려 지금 패권 전쟁을 가는 게 우리나라가 더 유리한 거죠. 네. 왜냐하면 차이메리카 어게인이 되면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를 좀 많이 교훈을 좀 얻을 필요가 있어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결국은 한 나라가 지게 되겠죠. 그러면 진 나라들은 전쟁에선 진 것이 아니라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쟁 이후의 고통이 굉장히 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겼으면 승자들이 왜 배상금을 받겠어요. 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승전국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길어지면 그 전쟁 기간에 자기네들 국력 소모도 굉장히 크거든요. 손해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배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쉽게 해서 그게 이제 전리품을 얻어내는 거고 뭐 하는 네. 건데 미중 패권 전쟁이 예를 들면 중국이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그러면 미국이 뭐 거기 들어가서 중국의 경제 질서를 뭐 자기네들이 확립을 한다든지 이득을 얻는 이러면은 괜찮은데 네. 패권 전쟁이 누구도 승자가 없이 끝났어요. 애매하게 끝나버려요. 그러면 애매하게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 미국이 유리하게 끝났다 하더라도 네. 어디에서 미국은 그러면은 보상을 받을 거며 네. 또 중국은 지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도 데미지가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양자가 둘이 서로에게는 뭔가를 배상금을 물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두 나라가 아주 세계 1, 2위 강대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것도 그냥 인지상정이 사람도 똑같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둘이 시장이 크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둘이 이익을 서로 많이 갖자. 우선순위를 많이 주자. 네. 자기네끼리 내부자 거래를 더 키우는 거죠. 그만큼 다른 공정한 경쟁이 줄어드니까 네. 나머지 사이드에 있는 국가도 우리나라도 상대적 이득이 줄어들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둘이 손을 잡고 다른 나라들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네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게 이제 한국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동안 싸우면서 손해본 거 이상을 또 다시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게 더 안 좋은 상황이니까 네. 패권 전쟁 오래 가는 게 좋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가기는 힘들 거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왜냐면 뭐 여기서 전쟁을 하든 뭐 진짜 싸워가지고 뭐 경제가 막 터지든 하는 거는 양측 다 부담일 수도 그렇죠. 있고. 뭐 전쟁은 뭐 서로 바라지 않는 거니까요. 네. 그건 서로 최악의 상황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생각보다 좀 빠르게 합의로 가는. 그렇죠. 오히려 방향일 수도 이걸 저걸 있다. 다 따져도 보면 결국은 서로가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을 때 자기가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이익이 되면 그게 자국 우선주의고요. 타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차선책으로 우월 전략이다. 그러면 타협하는 게 자국 우선주의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뭔지로 결정이 나면 생각보다 빠르게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념보다 이익이 우선인 사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내년 중국 경제가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어쨌든 지금이 바닥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중국 쪽에 좀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친 건 맞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바닥이 제가 보기에는 V자 반등은 힘들 것 같다. 조금 네. 좀 걸린다. 그렇죠. 깊은 U자나 L자로 가기 때문에 네. 뭐 제가 투자를 지금 뭐 하지 마셔라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뭔가 뭐 네. 빠르게 반등하면은 뭐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겠지만. 네, 뭐 그런 주식 상황은 아니다. 시장은 내년에 약간 반등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그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모든 시장이 그러거든요. 지금 기술적 반등기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다지 길게 가지는 않는다. 예, 뭐 그걸 보시고 뭐 하시는 거겠지만 중국 경제 이제는 뭐 완전 바닥이니까 완만한 뭐 만연한 회복세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박사님이 생각입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의 어떤 뭐 변화의 기류가 조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충분하다. 그렇죠. 굳이 뭐 예. 지금 막 어려운 베팅을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거는 중국만 반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한국도 유럽 다 반등하니까 굳이 중국을 안 해도 됩니다. 똑같은 수익률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또 숨어있는 리스크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중국 정부가 우리 안 키우겠다. 반등 안 키우. 왜냐하면 중국 정부도 뭐 반등을 뭐 또 무리하게 하면 아무래도 또 자기네들이 지금 구조조정 나름대로 좀 하려고 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또 뛰면은 또 거꾸로 또 다른 정책을 쓸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확실성이 크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가장 큰 불확실성은 정치적 불확실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투자가 아직은 좀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상식대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패턴대로 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지난 2014년, 15년부터 벌써 이미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의 리스크가 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경제가 뭐 다들 뭐 안 좋다고 그러고 뭐 우리도 뭐 힘들다고 뭐 하는데 사실 미국만 네네. 좀 뭐 좋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주식 시장에도 좀 반영되는 것처럼 막 그 우리는 막 힘든데 뭐 미국 주식은 막 여전히 막 견고하게 막 반등하고 또 있더라고요. 네네네. 올라가고. 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미국의 실물 경제가 탄탄한 이유는 미국이 제1기축 통화로 지위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코로나 때 그리고 코로나 이후 엔데믹 때 그 힘을 잘 썼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실물 경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탄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미국의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이제 미국만 상승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하면 대세적 반등은 아니고 기술적 네. 반등 구간이에요. 미국도. 제가 이제 미국의 주식 시장을 100년간 다 분석하면 긴축 기간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 그러니까 당연한 현상.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럼 이게 과거랑 어떤 패턴이 뭐 비슷하게 계속 예, 비슷하죠. 네. 예를 들면 긴축 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긴축을 시작할 때 2022년 말, 2023 올 초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때 충격이 한 번 올 거다. 네. 제가 이제 그걸 대조정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우지수로 하면 이제 15 플러스 마이너스 15%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인데 이번에는 이제 유동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 20%까지 떨어졌고 뭐 S&P는 그보다 좀 더 떨어지는 거고 나스닥은 더 떨어지는 게 정확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상방에 이르면 그때부터 바닥을 찍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다. 언제까지 일어나냐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기준금리 인하를 할 때까지 네. 시작을 할 때까지 반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형적으로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게 과거에서 이렇게 반복이 됐었다면은 말씀해 주신 거는 지금 약간 기준금리 상단이 거의 지금 왔고 지금 한 2달 정도 지금 또 그렇죠. 동결했기 동결했죠. 때문에 그럼 지금은 약간 주식을 들어갈 만한 타이밍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그렇죠. 기술적인 기술적 반등을 하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안에 뭐 여기서 짧은 기간은 뭐 한두 달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앞으로 뭐 6개월이 됐든 뭐 어찌 됐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네. 네. 그때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계속한다. 그게 기간이 길어지면 상승 구간이 좀 더 높아지겠죠. 짧으면 그만큼 상승 구간이 낮아지는 거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최근에 또 미래학자의 세계경제 시나리오 2024 또 책을 또 네네네. 내셨는데 그러면 이게 그 세계 경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라고 그렇죠. 봐야 될까요? 지금은 미국 경제와 훨씬 더 많이 동조화가 돼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와 거의 뭐 같이 간다고 그렇죠. 봐야 거의 될까요? 같이 봐야 되죠. 시간차만 약간 있는 뿐이죠. 네. 네, 그래서 뭐 세계 경제 시나리오를 어떻게 읽을 수 있냐 하면 미국 경제를 읽으면 거의 세계 경제의 80~90%는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는 미국 경제의 패턴 네.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장기, 중기, 단기 패턴을 분석하면서 내년은 그런 장기적 구간에서 어디에 들어있느냐, 어떤 모습을 나타낼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정리해서 쓴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명확하게 뭐 이렇게 언제 뒤 뭐 이런 건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을 딱 찍고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증시가 좀 상승한다고 그렇죠. 했는데 뭐 이게 이제 그게 몇 개월 갈 거냐, 혹은 뭐 언제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냐, 언제 뭐 기준금리 인상이 끝날 거냐, 이거는 예측할 수 없어요. 연준도 몰라요.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뭐 2024년 뭐 3분기 하지만 이건 그냥 상징적인 겁니다. 네. 대략 봤을 때 그 정도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떤 정확한 패턴을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네. 지금 방금 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을 시작하면 한번 충격이 오고 기준금리 중반, 중상반, 후반쯤 가면 그때부터 바닥을 찍고 기술적 반등을 하고 왜냐하면 익숙해졌으니까. 네. 그리고 그 뒤에서는 거꾸로 이제 곧 기준금리 인상이 끝난다라는 어떤 이제 심리적인 것이 들어오죠. 네. 그리고 나서 진짜 멈추면 계속해서 기술적 반등을 한 다음에 기준금리를 쭉 유지하는 게 끝나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대폭락이 오는 거죠. 대폭락이. 네, 그래서 아직은 네. 대폭락은 아직 시작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부터 대폭락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렇죠. 정확히 봐야겠네요. 얘기하면 아직 경기 침체가 시작이 안 된 거죠. 아. 대폭락은 경기 침체. 그러니까 연준의 페드가 뭐 기준금리 뭐 그다음에 각종 지표를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여러분이 페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경제 성장률이든 기준금리든 이렇게 쭉 뽑아 보면 이렇게 이제 회색 선으로 이렇게 그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연준이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네. 이 경기 침체가 올 때에 주식시장, 투자시장이 하락하는 걸 대폭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되면은 사실 어떤 뭐 자산 시장에는 뭐 좋다 이런 생각들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대폭락을 이끄는 그 이유가 뭔가.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금리를 인상을 멈춘다라는 것은 하나의 호재죠. 네. 더 금융적인 압박이 덜한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 지금 연준도 뭐 당연히 얘기했고요. 오랫동안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 상방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걸 계속 유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좀비 기업이라든지 버틸 수 없는 기업들이 결국은 파산을 하겠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연준은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그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시장을 좀 정리할 때까지. 네. 그게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도 얘기하지만 경기를 좀 시켜야 되겠다. 연착륙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황기 때에 그러한 호황기 때 나타난 부실들을 잘 정리를 못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안 하면 계속 비만을 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서 군사를 좀 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호황기 때 꼈던 버블들을 불황기 때에 해소를 시켜야 그 이후에 유동성을 공급했을 때에 원활하게 건강한 유동성의 돈의 흐름을 만들어서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시작이 될 때까지 연준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네. 보고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연준이 왜 금리를 내리냐면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제 부실이 처리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심리적 충격이 크니까 채권 시장부터 일어나는데 유동성이 좀 우량 기업, 좋은 기업에게까지 유동성의 경색이 가서 그런 기업들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때부터 돈을 내리는 겁니다. 금리를. 망해야 될 애들만 망해야 되는데 그렇죠. 안 망해도 된 애들이 힘들어해서 이제 막 망하기 직전까지는 유지하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살려야 되니까. 거기가 먼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들어가는 거고 네. 경기 침체를 들어가니까 그런 우량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게 보이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금리로 잡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와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겁니다. 잡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옥석 가리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딱 목에 찰 때까지 해놓고 쭉 가는 거네요. 그렇죠.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인플레이션 통제도 잘 안 되는 거고요. 네. 금리를 올릴 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한다는 말은 인플레이션 막 치고 올라가는데 내가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 때에 인플레이션이 적정 수준보다 오버슈팅하는 걸 막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게 통제예요.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했다는 말은 그걸 지금 통제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통제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착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올라가서 8%대까지 막 올라가가지고 그게 이제 4%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와 굉장히 인플레이션 잡는 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착시예요. 왜냐하면 오버슈팅 자체가 이상값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오버슈팅을 제외하고 지금의 인플레이션 수준은 과거의 직전에 혹은 직전의 경제 그 불황기 때 네. 경기 침체 때 인플레이션하고 비슷해요. 이건 노멀한 인플레이션 수준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티키하게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금리를 내면 다시 오버슈팅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동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부실들이 터지면 그때 불황의 오버슈팅을 거꾸로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네요. 아까 중국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한 번에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네네. 필수적인 어떤 그렇죠.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하면 과거의 긴축 기간에 금리를 올렸다가 뭐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 이번에 얼마 동안 유지할까요? 지금 5.25에서 5.5잖아요. 네. 이걸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얼마 동안 유지할까요? 이건 연준도 잘 몰라요. 얼마나 네. 망할지 얘네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터져줘야 되거든요. 얼마나 빨리 터질지. 그렇죠. 거기가 못 버티는 기업이 터져줘야 네. 해소이 되면서 아 이제는 좀 그게 경기가 식는다라는 거예요. 네. 경기를 어떻게 시키겠어요, 연준이. 기업이 파산해서 식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터지겠다는 것, 터지는 수준을 기다리겠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얼마나 기다리느냐. 예를 들면 2002년도나 뭐 2008년도로 보면 어떨 때는 6개월, 어떨 때는 막 12개월 막 이렇게 되거든요. 왜 어떨 때는 6개월 있다가 내리고 어떨 때는 12개월 있다가 내리냐. 간단한 겁니다. 어떨 때는 12개월을 버텨서야 터지는 거고요. 네. 그만큼 괜찮았다는 거죠. 네. 어떨 때는 6개월밖에 못 버텼다라는 거죠. 더 안 좋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6개월을 갈지 뭐 12개월을 갈지. 근데 이제 지금 거의 이제 한 2, 3개월째 지금 안 올렸잖아요. 네. 물론 계속 올린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거의 이제 안 올릴까 보고 저도 올려봐야 0.25 뭐 이렇게. 그리고 지금 더 올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2, 3개월 정도를 이미 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기록상으로 보면 이미 이제 3개월을 유지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짧은 기간이 한 6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짧으면 그래서 이제 내년 3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년 3월에 인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네. 얘기죠. 그럼 3월에 왔다는 것은 3월에 인하하면 그때부터 경기 침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하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인하하면 이제 괜찮겠지. 뭐 이게 좋아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하한다라는 것은 그런 부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고 털기 시작하니까 이제 인하를 한다. 라는 거죠. 혹은 좀 더 간다라는 것은 뭐 12개월 간다. 12개월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아마 내년 2, 4분기 정도. 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이제 서서히 여름 지나고부터는 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름에 또 소비가 늘고 이러니까 네. 아마 봄에 못하면 여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박사님께서 또 세 개의 어떤 뭐 악재가 터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제 이거는 나머지 두 개가 더 있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자산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 혹은 네. 주식 시장 두 개가 이제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예를 들면 이제 버블 붕괴 진행되죠. 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채권 말고 또 하나의 경기 침체 혹은 자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부동산이에요. 예. 채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채권은 그냥 러프하게 잡아서 10년 주기. 그러니까 10년 주기라는 말은 10년 정도 주기로 버블이 꼈다가 해소되고.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주기가 좀 길어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20에서 한 25년. 네. 중국은 왜 부동산이 막 저렇게 크고 부채가 많냐? 보통 자본주의 시대는 20에서 25년 주기로 이게 시장에서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한 번씩은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네. 길었죠. 그래서 중국은 25년, 3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부채가 정상적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크게 터지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한 25년 주기가 흐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년짜리 주기 하나씩 흐르고 그 밑에 20년, 25년짜리 주기가 흐르죠. 네. 그래서 보통은 엇갈려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주기가 달라도 어떨 때는 비슷하게 맞죠. 한 번은 맞을 때가 있죠. 그게 2번이에요. 그게 2번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그러니까 기업의 부실과 네. 부동산 부실이 동시에 지금 가는 거죠. 네. 그래서 2개. 그다음에 또 하나가 2008년 이전에는 없었던 암호화폐. 암호화폐 쪽도 지금 자산이 그렇죠.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좀 반등을 하잖아요. 네.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뭐 비트코인의 뭐 호재적인 얘기, 뭐 ETF라든지 뭐 네. 제도권 편입 막 이런 이거는 그냥 하나 곁들여 주는 거고요. 네. 정상적으로. 근데 많이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변동성이 크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설명하면 다우, S&P, 나스닥 있잖아요.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떨어질 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지금 보면 다우보다 S&P보다 나스닥이 훨씬 더 변동폭이 상승률이 좋아요. 네. 비트코인은 그보다 더 변동폭이 크거든요. 그거 더 크니까. 높죠. 그래서 당연한 지금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와서 자산시장에 충격이 오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도 많이 떨어진다. 네. 똑같이. 네. 근데 이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과거는 없었던 이 시장, 주식과 채권 시장, 부동산, 암호화폐 시장 다 맞는 거죠. 야, 그러면은 뭐 내년 안쪽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뭐 높다고 보면은 이번에는 좀 폭락의 또 규모가 좀 클 것 같네요. 이게 다 맞았네요. 그렇죠. 이제 평락의 이제 규모가 이제 크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비교를 드리면 주식 시장은 그러니까 좀 나스닥이 훨씬 더 올랐죠. 네. 네. 그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기의 수혜를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닷컴 버블 때 3차 산업혁명기 때에 터진 그 수준까지는 안 가요. 왜냐하면 그게 좀 다른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노랜딩을 얘기하거든요. 기준금리가 네. 높아도. 네. 그거는 1995년 모델을 보고 하는 거예요. 1995년에 94년 95년에 기준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개월 유지한 다음에 금리를 내리고 했을 때에 경기 충격이 오지 않고 경기 침체가 안 왔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은 급격한 상승을 했어요. 그게 언제 터졌냐? 2002년. 그러니까 이 닷컴 버블 때예요. 네. 그러니까 1995년 모델은 2단계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80% 폭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결국 딜레이. 그렇죠. 이번에 안 터지면 좋은 게 아니고요. 뭐 한 9년, 길면 11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1995년 모델은 안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5, 6년 만에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에 똑같은 거예요. 네. 버블이 더 커졌죠? 2단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80% 폭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1995년 모델처럼 이번에 노랜딩이다 그러면 뭐가 동전의 앞면처럼 어디까지도 받아들이셔야 되면 이번에는 안 엄청난 와도 게 온다. 4, 5년에 더 뛰어서 이번에 나스닥 버블처럼 이번에 또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에요. 네.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1단 상승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주 주식시장에 떨어져도 그 정도 폭락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른 점이고 네. 부동산도 역시 터지지만 2008년 정도까지 누적이 된 게 아니에요. 2008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 것은 1990년대 후반에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에 미국은 1990년대 후반에 터진 거예요. 뭐 그렇죠. 20년 만에 터진 거죠. 네. 이게 제대로 터졌으면 2030년에 터져야 되는 거죠. 누적이.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올랐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이 적정 수준에 터지게 된 거죠. 그렇지만 2008년처럼 누적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부동산이 내려가도 그 정도는 아니다. 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좀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대폭락이 오면 기본적으로 그 저점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상당히 많이 빠져줬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걸 대폭락으로 오인할 정도로 빠져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지면 거기까지는 가고 혹시라도 충격이 좀 더하면 그보다 좀 더 갈 수는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게 좋다라고 그러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어쨌든 미국도 내년에 대선이 있다면 네네. 지금 중국에서 하는 것처럼 이걸 노랜딩으로 어떻게든 조금 더 딜레이를 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내년에 안 터지고 좀 몇 년 더 끌고 가서 다음 사람한테 터트리게 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관치금융을 해야 돼요. 금융권을 흔들어서 네. 예, 좀비 기업도 계속 압박해서 돈 계속 대주라고 하고 네. 예,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끌고 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부도 뭐 안 터지게 노력을 해보려고는 하겠지만 이번 대선 뭐 이제 운 좋으면 이번 대선 지나고 많은 분들이 내년 대선에 뭐 거의 이제 기정사실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민주당에서 트럼프, 바이든 네. 그다음에 공화당에 트럼프가 나오잖아요. 네.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제 리매치가 이루어지는데 과연 누가 될 것이냐. 뭐 지금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앞서잖아요. 네. 이제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결정적인 포인트 이거 보는 거예요. 1988년도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대선 결과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하고를 제가 경제하고를 비교를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경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사실 내년 총선도 그렇고 뭐 다음번 대선도 경제가 가장 크잖아요. 네. 왜냐하면 결국 우리나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지만 여야가 있지만 서로 지금 지지층은 콘크리트층이에요. 지지층의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결국 선거는 누가 결정되냐면 중도층이죠. 네. 그러면 이 중도층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도층은 이념은 오케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실용이죠. 네.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경제 정책이 잘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라는 거죠. 미국도 똑같아요. 지금의 선거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미국도 사실 1~2% 차로 당락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중산층이 결국 내년에도 미국의 선거를 좌우할 거다. 그럼 그 중산층의 핵심이 뭘까요? 경제란 말이에요. 네. 그 뭐 이념 문제, 뭐 그 다음에 중동 정책 문제, 혹은 뭐 인권의 문제, 뭐 이런 게 많이 변수가 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경제가 가름을 한다. 저는 그렇게 네. 봐요. 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를 가지고 미국의 경제하고 1988년부터 지금 최근까지의 대선의 결과를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뚜렷한 패턴이 나와요.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거의 90% 확률로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자 이런 거죠. 대통령 선거 끝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기 침체가 대선 이후에 일어나면 그 대선을 치러서 승자가 된 대통령이 다음번 재선에서 재선을 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4년이잖아요. 4년 안에 어떻게든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이후에 곧바로 터졌어요. 네. 그러면 자산시장 충격 한 6개월, 실물경기 침체 6개월에서 한 길어봐야 뭐 한 12개월. 그러면 한 2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바닥을 찍고 실물경제가 호황이 돼서 그다음부터 막 올라가는 게 임기 3년 차쯤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때부터 선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를 극복한 경제 위기를 그렇죠. 극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네. 경제가 좋아지잖아. 일자리도 막 늘어나고 네. 중산층이 이걸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정권을. 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해가 되겠죠. 그 해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반드시 거의 100%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예측을 네. 하는데 그 패턴에 의하면 네.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있는데 네. 그 전에 미국의 중산층이 이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느끼는 시점이 되면 이번에 트럼프가 됩니다. 네. 정권이 바뀌겠죠. 네. 그렇지 않고 운 좋게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게 이제 현재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 어떻게든. 이후에 어쩌든지 간에 버티게 해서 그래서 계속 노랜딩 얘기도 하고 탄탄하다고 얘기하고 막 자꾸 이러는 거죠. 예. 그러면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노랜딩을 메인스트림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 침체를 뜻밖의 미래를 보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메인스트림이고 11월 전에 온다.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쯤 어딘가쯤. 그쯤 어딘가예요. 네. 예. 그런데 경기 침체와는 노랜딩이 오히려 저는 뜻밖의 미래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긴축 기간을 봤을 때 대부분 최근에는 오히려 더 그랬고요.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의 경기 침체가 오니까 지금은 경기 침체나 노랜딩이냐는 별 의미가 없다. 예. 왜냐하면 그 전에도 실업률이나 모든 게 다 지금과 똑같은 지표였거든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대비한다. 경기 침체를 메인스트림으로 두고 노랜딩을 오히려 뜻밖의 미래로 보는 것이 내년을 준비하는데 훨씬 더 좋은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보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 채널은 또 재테크도 하시는 분들이 또 좋아하는 채널이니까 네네네. 말씀해 주신 걸 듣다 보면은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결국에 지금 금리 인상 멈췄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어쨌든 인하가 되지만 요 텀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네. 부동산 들어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도 주식은 한번 들어갔다가 그렇죠. 기술적 판단이 네, 일어나니까. 분위기 봐서 좀 내가 나오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거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뭐 미국 주식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은 좀 한번 해볼 만도 한. 네, 뭐 제가 뭐 하시라 뭐 그렇게 뭐 적극 권하진 않지만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미래학자로 있으니까. 또 경제를 보는 사람으로 이제 이걸 말씀해 드리면 투자자에 따라서 내가 그러면 그 기술적 반등을 내가 좀 타보겠다라는 건 이제 전략적 차원이잖아요. 그럴 수 있으면 충분히 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면 난 좀 길게 본다. 네. 장기 투자가 하시는 분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무리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그걸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셔도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그 전략의 차원이다. 대세적인 흐름은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내가 그거를 중간에 타고 잘 빠져나올 수 있을 자신이 있으면 들어가고 그렇죠. 그게 네. 아니라면은 조금 지켜보는 것도 네. 괜찮겠다. 굳이 제가 이제 팁을 좀 하나 드린다면 여러 전략이 있는데 경기 침체를 확인하고 들어가신 분이 있고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뭔가 수익을 지금 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게 미국 국채금리 하락의 상품에 투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박사님, 미국이 기준금리를 경기 침체 가서 내리면 당연히 그건 국채금리에서 수익을 내는 거죠. 하락하니까. 근데 만약에 안 내리고 1995년 모델처럼 한 번 더 가면. 왜 예를 들면 계속해서 유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근데 제가 그것도 분석을 해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1995년 모델에서도요. 기준금리를 인상이 끝나고 유지해서 조금 내리고 이제 상단에서 유지를 계속했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노랜딩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도 두 번 크게 상승했지만 채권도 역시 금리도 똑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갔잖아요. 이제 경기 침체 가서 내리든 경기 침체가 안 와서 덜 내리든 상관없이 국채는 하락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내가 예측을 못해도 국채금리 하락이다 하면 수익은 낸다. 수익 낼 확률이 아주 높은 구간이다. 그렇죠. 지금은. 물론 노랜딩을 갔을 때는 수익률이 주식이 더 크겠죠. 네. 그렇지만 내가 국채를 가지고 내가 보수적이다. 뭐 안 하면 투자는 없으니까요. 네. 그러길 원하신다면 이제 그렇게 그리고 만약에 노랜딩이면 노랜딩으로 간다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고 그때 다시 국채를 팔아서 가셔도 되니까 조금 더 수익을 내는 보수적.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것은 경기 침체를 확인하시고 아예 안 들어가는 거고. 네. 좀 더 보수적이면 국채금리 하락의 ETF를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했다가 이제 유의미하게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막 자산 가치들이 하락하면 그때 국채는 올라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동하는 네. 식으로 그렇죠. 가면은 네네. 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박사님 경기 침체가 이제 오느냐 안 오느냐를 뭘 보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아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이 두 가지를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가장 좋은 신호가 기업이익입니다. 기업이 미국의 기업이익. 네. 노랜딩 즉 경기 침체가 안 오면 기업이익은 기준금리가 인상이 돼서 정점을 찍으면 한번 약간 멈추됐다가 그다음에 계속 추가 상승을 합니다. 1995년 모델. 그래서 기업이익이 그냥 이렇게 쭉 상승을 계속한다 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상승했는지는 언제 보면 내년 뭐 여름쯤 보면은 확연히 보여요. 네. 네. 그러면 여름쯤에 가서 그렇게 갔으면 노랜딩이다 이렇게 네. 판단하실 수 있고요. 경기 침체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경기 침체는 기업이익이 정점을 찍고 내려와서 기술적 반등을 한번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내려가죠. 그래서 기업이익이 1단계 기술적 반등 2단계로 내려가는 요 곡선. 그러니까 대세 하락이죠. 요게 네. 대체적으로 한 2년 정도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1차 하락할 때 6개월이나 1년을 하거나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 좀 크게 다시 내려가거든요. 요 그래프가 보여지면 이거는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뭐 내년 6월이면 확실하게 이렇게 가는 건지 이렇게 가는 건지 보일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직전에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는 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하나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마지막 시그널인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1995 노랜딩 때도 내려요. 그리고 경기 침체 때도 내려요. 네. 그러니까 내리는 건 분명해요. 네. 근데 1995년에서 노랜딩일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하겠죠. 연준이 이제 내린다라고 하는 그 시점을 시작 포인트로 잡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 시작 포인트에서 9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9개월. 네. 그러면 9개월. 네, 노랜딩이면 그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9개월 동안 뭐 예를 들면 내년 뭐 6월에 내린다. 그러면 뭐 내후년 1분기가 되겠죠. 네. 9월이면 돈 더 미치고 아무튼 9개월이 중요해요. 네. 그 9개월 동안 노랜딩이면 1995년 모델 노랜딩에서는 3번밖에 안 내렸습니다. 네, 3번. 3번. 그리고 2002년, 2008년 때는 똑같이 경기 침체를 갔죠. 네. 이때는 7번을 내렸습니다. 7번. 예. 그러면 9개월 동안 7번 내렸다는 것은 9개월 동안 뭐 매달 하는 게 아니니까 매번 FOMC 할 때마다 내렸다. 할 때마다. 네. 자, 이 말은 뭐냐면 9개월 동안 3번 내렸다는 것은 여유가 있는 겁니다. 천천히. 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진짜로 인플레이션 하락하는 걸 보고 그냥 살살 내렸다. 자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멈췄어요. 더 안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3번이라는 건 0.25 정도씩. 3번. 그렇죠. 0.25씩 3번. 많이 안 내리는 그러니까 거죠. 0.75밖에 안 내리는 거예요. 네네. 그냥 여유 있게 천천히, 네. 느긋하게. 네. 이렇게 하면 이날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노랜딩 가능성이 높고, 근데 7번 내렸다는 건 계속 내렸다는 거죠. 네. 혹은 한 번 내릴 때 급하게 내렸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모르지만 연준이 봤을 때 지금 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횟수가 마지막 시그널이다. 우량 기업들이 망항에 갈 것 같다 싶으면 막 내려주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준이 다시 말씀드리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급격하게 내린다는 것은 부실은 처리하지만 그 부실이 시장의 유동성
살려야 되는 기업까지 돈이 안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보면 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시해서 보시면 된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좀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게 몇 년이냐, 몇 월이냐 이거는 아무도 못 맞춰요. 네. 제가 뭐 숫자를 쓰긴 하지만 제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연도를 얘기하는 것은 상징입니다. 네, 상징이고 그게 빠르냐 느리냐를 얘기할 때는 한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패턴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한국은 사실 지금 뭐 가계부채 얘기들이 요즘 막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1,000조 넘었다, 뭐 전세까지 뭐 합치면 뭐 3,000조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데 가계부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것은 뭐 굳이 제가 숫자를 말씀 안 드려도 그 액수를 안 드려도 우리가 지금 심각하다는 건 분명하죠. 특히 이번 위기에는 네.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쪽도 부동산 쪽이지만 진짜 지금 위급한 것은 자영업자들입니다. 네. 네, 지금 자영업자들이 만약에 내년 경기 침체가 오면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경기 침체를 대비한다면 자영업자들을 최대한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지원할 정책을 마련해 두고 계셔야 된다. 좀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긍정적인 소식과 조금 우리가 위기적 소식을 뭐 말씀을 드리면 위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가 가면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으로 또 매출이 이렇게 더 줄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위기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부동산 시장도 다시 한번 뭐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뭐 침체가 되겠죠. 네. 부동산은 대체적으로 실물 경기 침체가 끝나야 비로소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하니까 여유가 좀 더 있는 겁니다. 구매자들은.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은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번에 대체적으로 연준이 어디까지 내릴 것 같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예측하고 있는 포인트는 지금 이제 연준이 5.25에서 5.5죠. 네. 대략 2% 중반까지 내릴 수 있다. 아, 이번에요. 네, 아. 대략 내리기 시작하면 만약 경기 침체로 가면,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안 가면 거기까지 안 내립니다. 4%대 후반. 네. 그러니까 사실 경기 침체 안 간다는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금리가 계속 높은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2년 3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랜딩이면 만사가 다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 대략 한 2% 중반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3.5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한 미국하고 2% 포인트가 밑에 있거든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데 뭐 굳이 그건 제가 왜 그런지 책에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네. 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나 부동산이 이 정도 타격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3.5인데 미국 2.5까지 내리면 대략 우리나라는 뭐 1%대 후반? 네. 후반 정도까지는 한국은행이 내릴 수 있는 보폭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사실 절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 심각한 것의 이유는 총량도 크지만 일단 금리가 내려가니까 네. 금리가 절반 정도 내려가니까요. 그러면 시중금리도 좀 떨어지겠죠. 네. 물론 이제 이건 있어요.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는 시중금리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빨리는 안 떨어지죠. 네. 그래도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불안하니까. 지나면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금리 부담은 절반으로 줄게 된다.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든 혹은 부동산이든 혹은 사업에 있어서 금리만 좀 내려가면 내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출 손실이 너무 큰 영역이 있죠. 사업마다 다르니까. 실물계획 침체 크게 받는 데가 있고 적게 받는 데가 있잖아요. 크게 받는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에서 내리는 부담만큼 거꾸로 실물경기 침체에서 오니까 사실은 상황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좀 잘하고 소득도 괜찮은데 그냥 금리 때문에 지금 허덕허덕하는 분들은 오히려 앞으로 이제 좋죠. 좋은 좋아질 거죠. 것이다. 한 왜냐면 1년 정도 지나면 다른 숨통이 사람들이 트일 힘들어도 거고요. 나는 예. 좀 확실히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거랑 상관없이 내 매출도 같이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여전히 그게 이제 약간 떨어진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금리 상세에서 금리 인하 상세에서 상쇄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영역 같은 경우는 매출이 또 심각하게 또 줄어들 수 그렇죠. 있잖아요. 경기 침체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대비를 좀 탄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금리가 뭐 그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은 뭐 0.25 이런 게 아니라 막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 많이 떨어질 빅스텝처럼 겁니다. 막 그럼요. 낮추기도 하고 그래야지 막 연내 아니면 뭐 한 6개월 7개월 안에 뭐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저희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 네네네. 많으니까 부동산 쪽은 그래도 뭐 탄탄한 좀 직장이 있으신데 네네. 이제 투자를 할 때 대출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약간은 좀 그래도 그렇죠. 숨통이 그 좀 트일 숨통이 수도. 좀 트일 수 있겠죠. 왜 미국이 이번에 그 정도까지 내리냐면 네. 정상적으로 현재 미국
미국의 부채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 내려야 감당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어쩔 수 부채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도 내리면 그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뭐 5% 4%대 뭐 고금리가 장기화된다. 그거는 미국 경제가 못 버텨요. 그래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대략은 그래서 버틸 수 있는 2%대까지 내려가는 거고 조금 더 준다면 그 2% 밑으로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내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내가 투자적 계획이 있거나 혹은 내가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어쩌면 좀 더 이제 호재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의 이제 그 히스토리를 좀 분석을 했을 때 제 나름대로는 이번 코로나 네. 직전부터 이제 올랐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많이 올랐죠. 이걸 제가 3차 부동산 폭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폭등기가 꺼지면 다음에 올라갈 때 4차 폭등기가 되겠죠. 네, 4차 폭등기도 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대세 상승기는 2차 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3차 때도 전국 부동산이 다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뛰어도 안 움직이는 데는 전혀 안 움직였거든요. 네. 이게 이제 대세 상승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부동산이 오르고 내릴 때 이건 이제 경제가 오르고 호황기 불황기가 같이 이제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럴 때마다 반등을 하는 부동산 영역이 줄어드는 겁니다. 대세 상승이지만 대세 못 들어가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내가 이제 이번에 봤는데 이번에 막 폭등했다가 떨어졌어요. 네. 아 그러면 저거는 직전에는 폭등할 때 이제 폭등했으니까 이번에 떨어졌으니까 그냥 바닥에서 내가 사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은 오르지만 어떤 지역은 안 오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떨어진 상황에서. 저번에 상승기 때 올랐던 데들이 안 올라갈 수도 그렇죠. 있다. 안 올라갈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점점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네. 계속 오르는 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누구나 봐도 저기는 막 올라. 이런 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중산층 수준으로는 못 삽니다. 그렇죠. 일반 회사원들이 사기 힘든 지역들이 그렇죠. 많아졌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영역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 중산층 저건 반드시 오를 거야 이번에 혹은 오르지 않을까 이걸 구별하기가 힘든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리스크예요. 부동산이 오르지 않아서가 리스크가 아니라 네. 점점점 우리의 일반인들이 직장인들이 평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줄어드는 거죠. 이제 이게 정확한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를 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있어야지 접근. 그렇죠.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부동산 돈 벌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네. 근데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사실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적 리스크가 그래서 커지는 거다. 네.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뭐 미국 얘기해 주셨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뭐 좀 하락도 이제 폭이 좀 클 수도 있고 네네네. 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미국이 그 정도 하락하면 사실 우리 한국은 항상 좀 미국보다 뭐 더 영향을 좀 받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률이 추가적 하락률이 있죠. 미국의 주식시장 설명드리면 주식시장이 뭐 30% 폭락한다. 네. 그러면 한 번에 그냥 한순간에 30%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지죠. 보통은 한 3번 정도 떨어지면서 그게 2주 안에 3번이든 3주 안에 이렇게 확 떨어지는 이제 며칠씩 하면서 잠깐 기술적 반등하고 떨어지고 요게 한 3번 정도 떨어진 게 한 30%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충격을 한 번 정도는 더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당연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미국의 나머지 나라들도 다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하락의 폭도 뭐 미국이 좀 더 좀 적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상승의 폭은 또 미국이 좀 더 많을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게 G1의 글로벌 1등이 갖는 프리미엄이니까. 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하락이 막 확 오거나 저번에 뭐 코로나처럼 막 그렇게 갑자기 위기가 오면은 금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막 달러가 막 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달러 투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당연하죠. 근데 이제 뭐 지금 당장 지금 하실 너무 필요는 높아가지고. 없고, 예, 네. 하고 이제 달러는 언제 뛰냐? 원달러 네. 환율은 말 그대로 경기 침체 들어갔을 때 뛰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경기 침체 들어가는 신호를 파악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네. 그때 보고 계시다가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 그때 이제 달러가 오르니까 네. 그게 투자적 관점이든 혹은 기업에서는 달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달러가 언제 떨어지느냐? 미국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미국 기준금리 쭉 내리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 와요. 제가 이제 국채금리 하락에다가 상품을 사 가지고 네. 계신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달러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국채금리 하락에서 쭉 내려가면 이제 국채금리 하락이 됐으니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언제 팔아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네, 해요. 네. 국채를 팔고 언제 다시 S&P나 이렇게 주식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다른 거 보면 주식 바닥이 언제냐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바닥이 언제냐는 누구나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닥에 도달했다라는 신호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쭉 내리잖아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이제 더 이상 안 내리겠다 하면 그게 바닥이에요.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몇 퍼센트 포인트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그때가 주식의 바닥이에요. 그러면 국채도 그때 팔아야 돼요. 국채금리 하락에다 배팅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국채금리가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국채를 팔고 제가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게 이제 주식이 바닥이고 주식을 투자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과 비슷한 무렵에 역시 한국 주식시장도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좀 타이밍이랄까요? 뭐 이게 언젠진 모르지만 그때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시그널은 있어요. 시그널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몇 포인트까지 해서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연준의 행위입니다. 변곡점에서 일어날 어떤 그 행위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투자를 판단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부동산도 사실은 이제 그때가 엄밀하면 바닥이죠. 그래서 조금 일찍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금리도 떨어졌고 네. 이제 가격도 그게 이제 모든 자산 가격이 그때 멈춰요. 하락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거의 그때 멈추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실물 부동산은 거기서 바로 곧바로 V자 반등은 하지 않죠. 네. 주식은 V자 반등을 해요. 이번에 굉장히 빠르게 V자 반등을 할 거예요. 유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나 부동산은 거기가 바닥에서 U자로 가든 L자로 가든 이렇게 가죠. 조금 시간은 걸린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뭐 주식은 정확히 보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부동산은 그렇게 급하실 필요는 없다. 원래 부동산이 그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마음 놓고 고르시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쓰신 그 세계경제 시나리오 2024에 한국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한국은 이제 이것과 제가 연동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와 이번에도 역시 연동해서 간다. 근데 이제 한국 경제는 뭐가 있냐면 이미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경제가 특이해서 그런 거예요. 미국 경제가 워낙 돈을 많이 하고 제1기축 통화에 힘을 발휘해서 지금 미국의 실물 경제 돈이 많아서 실물 경제가 상당히 잘 버텨준 거죠. 경제 성장들도 좋게 나온 거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나라들은 그만큼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것은 실물 경제가 지금 침체. 에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반등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적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제도 뭐 요 근래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내년에 조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그 기술적 반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확인되기 전에는 그걸 대세적 상승.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막 대세적 상승이라는 것은 이제 경기 침체가 끝나고 최소한 6, 7년 이상 경기가 저 호황기로 가는 거죠. 이걸 대세적 상승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다. 그냥 러프하게 예측을 하자면 내년에 전반기는 좋고 하반기 안 좋다. 그래서 상고하죠. 뭐 요 정도. 요 정도는 그냥 큰 틀에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왜 여쭤봤냐면 한국은 어쨌든 지금 뭐 성장률도 뭐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구니 뭐니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의 경쟁률이 막 떨어지는 것 같다. 경쟁력이 이런 얘기들이 좀 체감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좀 중장기는 좀 한국의 미래가 좀 밝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미래학자로서 우리나라의 좀 미래 뭐 한 5년 10년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부흥기가 또 올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은 맞습니다. 장기간 좀 저성장에 좀 있을 거고 맞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계부채가 많다라는 것은 소비 여력도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가계부채가 많아도 소비 여력을 어느 정도 받쳐준 이유는 역사상 가장 낮은 저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점점 그 한 축이 점점점 힘을 잃어간다, 약화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이제 그것을 지금 정부가 재정 적자를 늘려서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 성장률 2% 3%는 우리나라 계속 맞출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GDP를 만드는 주체가 정부가 있고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잖아요. 가계가 가계부채가 많고 소득이 줄어서 힘이 여력에서 그게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을 정부가 메꿔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유지하죠. 왜냐하면 기업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역시 4차 산업혁명기에서 잘하니까 기업은 그 역할을 할 거예요.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가계가 줄어든 것을 정부가 맞춘다고 보이면 2, 3%는 계속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 약간 중국처럼.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정부 부채가 높아지겠죠. 그러겠죠. 네, 그리고 국가 부채가 높아지면 우리나라는 뭐 1기축 통화, 2기축 통화 아니니까 경제 충격이 있을 때마다 크게 흔들리겠죠. 혹은 금융위도 갈 수 있고 이제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굳이 맞추려면 맞출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 성장
네,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은 정부의 투여분을 빼면 민간이 스스로 낼 수 있는 성장의 부분들은 계속 약화돼가는 이제 그런 국면이기는 하죠. 이제 이걸 조금 끌어올리려면 네. 정부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이 올려줘야 되겠죠. 더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업에게 달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실질 경제 성장률이 좀 괜찮게 나오는 네, 그런 측면을 가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얼마만큼 잘해줄 수 있느냐 사실은 여기에 달려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제 뭐 미국에서 뭐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뭐 다 우리나라 안에서 지어라 막 이러니까 네네네. 사실 뭐 미국에다가 지을 공장들을 한국에 지었으면 참 엄청나게 좀 도움 됐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네네. 반도체 2차 전지 뭐 다 미국가 있잖아요 지금. 다 미국가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쉽사리 이게 해결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굳이 미국이 리쇼어링을 안 해도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 더 강해질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업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그렇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현재의 한국의 어떤 기업에게 주는 리쇼어링률이 현저히 적죠. 미국으로 안 갈 뿐이지 뭐 동남아로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국에서의 어떤 자국 우선주의에서 미국 공장을 제어로 압박을 해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의 어떤 그 제도나 비용이죠. 네. 네, 뭐 비용 그게 이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죠. 그것을 이제 높은 건 당연한 건데 경제 성장률이 좋으니까 경제가 좋으니까 그러면 그걸 상쇄해 줄 수 있는 다른 혜택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안 받쳐준 거죠. 그러면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쩌든지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인데 네. 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들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한국의 공장을 차리는 게 결국에 우리한테 이득이 되느냐. 그렇죠. 이걸 가지고 계속 따질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득을 내줘야 되는 거고 지금은 제가 보는 한국의 경제는 일자리 문제도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임금을 적게 올리면서 혹은 노동 환경을 내리면서 하는 수준에서는 지금 현재가 유지가 돼요. 근데 앞으로는 문제가 뭐냐면 그 총량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려면 사실 기업들이 계속 여기서 공장을 지어줄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어떤 일자리 문제들을 추가로 해결해 주시는 측면에서 정부나 지자체나 혹은 국민들이 좀 대통합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에다 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저는 뭐 파격적인 세금 혜택이라든지 혹은 뭐 추가적인 뭐 그건 꼭 굳이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 베트남에 들어갔을 때 뭐 그다음에 법인세 감면해주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토지 지원해주고 네. 그런 정도 이상은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건비라는 측면에서는 동남아하고 경쟁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래야만이 공장을 하나라도 그렇다고 뭐 다 우리나라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 더 지어야 그만큼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대통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실제로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좀 하락이 좀 장기화가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무언가 자산을 갖고 있겠다면은 나는 금융자산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예 그냥 집을 팔고 전세로 이제 꾸준히 살면서 앞으로 10년, 20년 살면서 뭐 한국이든 뭐 아니면 미국 자산이든 뭐 금융 자산들 위주로 좀 가지고 있겠다. 요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게 아주 최우선 전략이다. 뭐 이렇게 설명 안 드리겠어요. 근데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는 굳이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전세도 아니고 월세 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월세를 안 하는 이유가 월세 비용이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정부가 점점점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이제 이 전세라는 것은 혹은 내가 집을 산다는 것은 내 돈이 완전히 내 돈일 때예요. 네. 근데 내 돈이 아니고 전세 자금도 빌리고 네. 물론 저리지만 네. 또 집을 살 때도 돈을 은행에서 빌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 빌리는 이자 자체는 월세보다는 액면가는 낮아요. 그래서 그게 낫겠다 생각하지만 어차피 월세 낼 바에는 사자.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네. 많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는 그렇게 샀을 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자산 가치가 유지가 안 될 수도 그렇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잠을 못 이룰 수도 있겠죠. 뭐 뛰면 네. 좋겠지만 그렇다고 부동산은 또 내가 돈이 좀 벌었다고 1, 2년에 팔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팔아봐야 또 세금 떼고 뭐 하고 그러면 은행 이자 주면 사실 실제로 남는 것도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집에 투여하는 목돈은 현저히 줄이고 나머지 잉여분을 가지고 저는 사실 한국의 개별 주식은 제가 추천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은 개인들이 접근하기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안전하게 한국의 인덱스나 미국의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을 조금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은행에 이자를 내거나 혹은 월세에 나가는 그 차액만큼 이상을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전략들은
단 조건은 이거예요. 그 돈을 이제 너무 위험이 큰 데다가 네. 투자하지 않고 막 코인 막 그렇죠.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변동성 엄청 큰 거 말고.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정성 있는 네. 인덱스나 혹은 어떤 섹터, 이제 ETF나 이런 게 많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다가 투자하신다면 저는 상당히 괜찮은 전략, 부동산보다 조금 더 마음이 편한 전략. 뭐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넣는 것 자체가 어쨌든 대출을 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뭐 우리가 뭐 또 집을 또 낮은 수준의 집을 또 안 사잖아요. 그렇죠. 살 때 또 약간 무리해서 사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차라리 뭐 다른 식의 어떤 월세로 차라리 세팅해놓고 그렇죠. 최소한으로 네네. 그냥 나머지를 굴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은 이제 집을 사면 물론 이제 우리가 부동산은 뭐 40년, 50년, 30년에서 50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개념이 없었어요. 내가 이 집을 사서 30년, 50년 갚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뭐 5년, 10년 후에 팔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30년, 50년 우리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30년, 50년을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럼 뭐가 되냐면 내 소득이 끊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부동산은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거든요. 부동산의 최대의 단점은 유동화율이 느리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런 주식이나 인덱스는 유동화율이 굉장히 빠르죠. 네. 그래서 내가 내 소득에 대한 어떤 그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가장 빨리 적응해서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게 네. 그런 또 주식시장 혹은 채권 시장의 메리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면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지금쯤은 그런 전략이 좋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자산을 불려 나가려면 보통 이제 이거는 뭐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부동산 시장이 연 8% 복리를 내야 돼요. 네, 그랬을 때에 의미 있는 투자적 수익이 나와요. 왜냐하면 네. 부동산은 보유하면 완전히 뭐 10억짜리 집이다 그럼 내 돈 10억 주고 사지 않는 한 이자 내야 되잖아요. 네, 비용이 나가니까. 그렇죠. 비용이 나가죠. 그리고 또 깔고 앉아있는 돈에 기회비용도 사라지잖아요. 그거를 S&P에 넣었을 때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 100년 동안 연봉리 8%를 냈는데 네.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7%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놨으면 그것도 7%잖아요. 그 돈이. 네. 그거 깔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비용도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유지하면 은행 이자 계속 내야 되죠. 그다음에 또 내가 매년 세금 내야 되죠. 살 때 세금 내죠. 팔 때 세금 내죠. 그럼 이걸 다 따지고 보면 연봉리 8% 정도는 내야 부동산에서 투자적 수익을 내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부동산이 연봉리 8%를 낼 수 있는 시장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금은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주식은 여전히 미국 S&P나 이런 데는 연봉리 8%,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연봉리 7%. 왜냐하면 제일기초통합국은 보통 이제 세계 1등 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낼 수 있으니까 어떤 게 좀 더 나에게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근데 단 연봉리 8%라는 것은 어떨 때는 어떤 해는 뭐 마이너스 30%도 되고 벌고 뭐 마이너스도 그렇죠. 가고 막. 그렇지만 그걸 가만히 들고 있을 때 이제 그 상황이죠. 근데 그거에 너무 편차가 크니까. 네. 왜냐하면 부동산은 심리적으로.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20에서 25년 주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이렇게 확 한 번 떨어지는 게 한 30% 40% 떨어지는 게 20에서 한 25년만 한 번 와요. 주식시장은 7, 8년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게 이 주식시장은 20년을 보면 부동산은 그런 걸 한 번 경험할 때 주식시장은 두세 번을 경험해야 되니까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더 힘든 거죠. 그렇죠. 두세 번을 버티고도 남아 있어야 연봉리 8%니까. 그렇죠. 예, 그 차이가 좀 있는 네.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나의 어떤 스타일과 관련해서 혹은 내가 이제 목적이죠. 그거 관련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는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중간에 무서워서 내릴 것 같으면은 부동산이 좀 나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런 거는 그냥 원래 의뢰 행사야라고 생각하시는 약간 좀 담력이 좀 있는 분들은 좀 네. 주식이 그래도 좀 유리한 부분도 많다. 그렇죠. 그리고 또 부동산은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네. 나는 그냥 평생 살 집이다. 이러면 그런 부동산 분들은 하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확 떨어져도 결국은 화폐 가치 하락만큼은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한 30년 들고 있으면 본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내가 네. 평생 살 집이다. 네. 뭐 내 자녀에게 물려줄 집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집을 사는 것도 문제는 없죠. 네. 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최윤식 박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잠깐의 어떤 기술적 반등도 있겠지만 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경기 침체가 올 우려가 좀 높다 보니까 네네. 이런 상황이라면 뭐 상승과 하락을 단기간 내에 좀 겪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하고 좀 준비하는 게 좋을지 어떤 마음가짐 뭐 이런 네네. 거에 대한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킨지가 좀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과거에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들이 컨설팅을 해줬던 회사들의 1000건의 의사결정 과정을
상황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찾아낸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편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익률이 7% 차이가 났다. 편향.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꼭 기업들만 아니라 개인도 투자자도 편향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편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투자의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편향은 뭐냐면 한 가지 방향이 그게 옳든 그게 대세든 모두가 다 그렇다 하든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편향입니다. 그럼 편향을 바꾸는 편향에서 벗어난 방법은 간단해요.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편향이 우리가 대세가 뭐 노랜딩, 대세 상관 뭐 괜찮습니다. 뭐 대세를 볼 수 있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노랜딩이라고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다른 가능성. 그게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부 다 설득을 했거든요. 네. 저는 거꾸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노랜딩이 네. 뜻밖의 미래예요. 그래서 네. 저도 편향에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경기 침체가 2024년에 온다라는 것을 저는 메인스트림 놓고 뜻밖의 미래로 편향에 벗어나기 위해서 노랜딩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 시나리오를 통해서 편향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그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편향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 혹은 투자적 통찰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전문 미래학자님이신 또 최윤식 박사님을 또 모시고 또 이런 미래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또 24년에 또 우리 또 세계 경제 전망 또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봤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편향을 또 없애주는 그런 또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마음이 또 드네요. 네, 다시 한번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